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총선 끝나면 이제 정치 뉴스가 좀 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웬걸 정치 뉴스의 풍년인 것 같다. 네, 정말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변호사님만의 또 그 시각이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황당하다. 네, 이 실루엣은 굉장히 익숙한 분이네요. 네,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이 황당하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네, 일단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집권 3년 차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보도가 처음 됐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자라고 전격 제안을 한 뒤에 의견 조율을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됐었죠. 의제 설정이 잘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럼 전격적으로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 후일담 비슷한 것을 민주당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 한 인사가 언론에 그것도 사옥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네,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일보인데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 롤이 없는 분들이에요. 특히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은 바로 직전까지 총선에 이제 공관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 측 인사는 그런데 함성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직 라인에서는 전혀 이제 활동하시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아주 유명한 사실은 대통령의 이웃사촌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이 사우나에서 계속 이제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분이다. 라고 하고 또 정치학자기도 하고 이 부부가 다 같이 친하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인데 어떻게 만나게 됐고 본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언론사에 찾아가서 그것도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로 맞춰서 이제 장착까지 하고 하니까 이게 대단히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니 공적 라인에서 어떠한 임무도 부여받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의 어쨌든 그 영수회담을 세팅하고 조율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언론 보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갔다는 의제들이 또 상당히 논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태까지 나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었는데 내 일부 이제 강성 지지층과 일부 참모들 때문에 내가 못 만났다. 그러니까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지만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못한 듯한 이게 또 지지층한테는 조금 심기를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고요. 더 화제가 됐던 건 이제 대통령실 인선을 해야 되는데 총리 후임 총리를 두고 총리 후임도 그렇고 만약에 대선 앞으로의 그 향배에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배제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이 발언이 더 파장이 지금 더 큰 것 같아요. 크죠.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면. 근데 대통령이 마치 대선에 관여한다는 거야? 관여한다는 걸 넘어서 그럼 민주당을 돕겠다는 건가? 그래서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탈당하라는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공식 라인을 거쳤다. 이 물밑 작업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서 어떤 매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정도라면 이게 완전히 없는 얘기는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또 이제 그 의혹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한 사실관계에 부합할 거라고 보는 측면은 일단 메신저의 어쨌든 그 신빙성. 두 분 다 평생을 학자로 산 분들입니다. 굳이 정말 언론사를 찾아가서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인터뷰까지 하기라고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이제 네. 뭐 사회적 지위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또 내용이에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곳을 지어서 가공해서 말해 그것도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이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인터뷰에 응하게 됐는지를 또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의 어쨌든 멘토라고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내가 이 두 사람 만나는데 역할했다. 가교 네. 역할했다라고 했더니 그건 최소한 아니다.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잘못 그럴 수도 알려져 있죠. 있다라는 예. 거를 바로잡고 싶어서 인터뷰를 네. 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릴 필요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뭐 흔히 하는 말로 깨알 같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 좀 뭉뚱그려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진짜 대통령실이 아니고 이게 대통령한테 좀 누가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럼 법적 조치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이렇게 뭐 몸을 사린달까, 뭐 눈치를 본달까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지 않겠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이랬던 게 사실 이전에도 이제 박영선 국무총리랑 이 양정청 비서실장 그 기용설이 이제 일부 매체에서 나왔을 때도 이 대통령실 안에서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또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이 그때도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해프닝처럼. 그때도 그래서 보수 언론 그 사설에서도 비선 논란 자초하지 말라는 비선 취지로 논란 얘기를 했어요. 언급이 되면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딱 던져졌을 때 이게 새벽에 일단 그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됐고 한 1시간 전 후에 YTN이 YTN 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일파만파 이제 커졌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총리 인선과 비서실장 인선에 뭔가 관여할 수 있는 라인이란 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 라인들이 있는 겁니다. 대변인, 홍보수석 등등. 아무도 모른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낭설이다, 황당하다, 이런 거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대통령실 일부 발로 이거 검토한 거 맞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라고 또 익명의 관계자 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익명, 그러니까 공적 라인에서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뭔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인사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사인방 뭐 이래서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의 논란이 다 잦아들기도 전에 비선을 통해 접촉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나중에 알려지더라도 대통령의 임기 다 마치고 이제 회고 이런 성격상 회고록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일화가 있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근데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지금 한창 활동해야 되는데 비선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자 했다? 대단히 대통령실이 제대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뭐 골프를 부부 동반으로 같이 치자. 그리고 뭐 대통령은 때때로는 뭐 그 지지층도 배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워딩이 또 한국일보 지명 기사에는 또 나왔다가 네. 온라인판에서는 계속 워딩이 좀 변경됐거든요. 그럼 이제 항의를 받았던 걸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그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한테는 이 두 분의 인터뷰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될 게 별로 없고요. 누가 됐던 건 맞는 것 같고 이 후폭풍이 좀 분명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벼운 약간 뭐 일화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더 분분해지면서 후폭풍도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용산의 눈과 귀가 될지 칼이 될지 봐야. 네, 이거는 어떤 분의 말일까요? 네,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이제 민정수석이 된 김주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 뭐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니처 공약 같은 거였어요. 대선 공약이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니 일반 사인을 뒷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겠다. 대신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제 법률비서관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별도의 비서관실 체제로 재편이 됐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한다. 처음에는 법률수석 비서관실 뭐 이렇게 명명하겠다고 했지만 네, 가칭으로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민정수석실로 완전히 이름도 정해진 거고, 그렇다면 눈길을 끄는 건 민정수석실의 임무 중에 가장 큰 틀은 이제 친인척 관리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제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민심 청취라고 하는데, 이게 민심 청취가 정말 무슨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수사기관, 사정기관들에서 취합하는 정보를 이제 받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민심 네. 취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불과 2년 만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운영했던 이유가 내가 해보니까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거에 완전 상반되는 또 민정수석실 부활이 있어서 다소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국면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다, 조사하겠다, 속도 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 조직을 통할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하나의 신호탄이 그럼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 비서관, 민정수석을 누굴 앉히느냐인데 네,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성격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렇게 그렇죠. 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이제 앉혔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거의 검찰 출신들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도 아주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 또 민정수석의 낙점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건 검찰을 사실상 직접 통할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어떤 그 눈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이제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을 이제 지낸 인물로 네. 이제 우병우 네, 사단의 맞습니다. 이제 좀 그 핵심 네. 또 인물로 불렸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검찰로서는 완전 승승장구했던 분이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대검 차장까지 했는데, 처음에 일단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의 국장이라는 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아주 요직 중의 요직이거든요. 인사하고 예산을 네, 두 그렇습니다. 가지를 다 쥐고 있는. 그래서 검찰국장 자리에 누가 가는지가 언제나 굉장히 현안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검찰국장을 일단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 역임을 했고, 그 뒤에는 법무부 차관 거쳐서 대검 차장은 또 검찰의 2인자 자리인 겁니다. 검찰총장 거의 바로 아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기 때문에 우병우 사단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빠삭한 노하우가 있는,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좀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인사를 이렇게 낙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내세우는 명분은 민심 청취를 강화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게 뭐 대통령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우려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교적 최근에 내 임기 전에, 임기가 9월에 끝나거든요. 네. 내 임기 전에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당사자들 다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 와중에 민정수석실 부활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검찰과 대통령실이 갈등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언론 분석은 한 몇 달 전부터 나오기는 했어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우리 불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고가 들어가자 인사를 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서초동에서 파다했던 부분이 있죠. 뭐 부산 고검장을 보낸다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는 좀 내려오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는 좀 거리를 두게 하려고 했던 인사안이 좀 거론되기도 했다라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끝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는 수사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묘한 파장이 나오면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진하신 분이잖아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니까 원래 검찰과는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런 우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좀 폐지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떤 이런 좀 대통령으로서는 필요성이 있고 이 검찰에 대한 그립감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서 민정수석실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민주당의 의심 섞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정기
수사기관 장악용이냐, 또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냐, 뭐 의견이 분분한데 앞으로의 또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징계 사안 아니다. 이건 외교부에서 나온 의견인 것 같은데요.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재호 주 중국 대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외교부가 이 정 대사의 언행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이 폭언 갑질 의혹 처음에 어떻게 좀 불거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재관이 내가 대단히 인격 모독성 폭언에 시달렸다고 외교부에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도 주재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주재관들이 있는 사이에서 한 명을 딱 지목해서 아니 박사까지 한 사람이 일 처리를 그렇게 그런 머리로 하냐라고 좀 모독적인 언사를 좀 했나 봐요. 그게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정재호 주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관례적으로 계속 이제 해왔던 기자 브리핑이 있는데 이제 기자들과의 약간의 트러블 이후에 완전히 좀 폐지해서 대단히 좀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업무 처리가 좀 거칠다라는 불만 섞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 와중에 이런 신고까지 접수가 되니까 이게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현지의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어떤 경위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해당 직원의 주장은 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일단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중징계를 하고 뭐 이럴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과 관련해서 홍보 부스 같은 거를 왜냐하면 뭐 한국 기업들을 중국에서 홍보하고 뭐 이럴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홍보 부스를 차릴 때 기업들한테 돈을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법률 위반 사안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 정당한 거래 관계였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이렇게 징계를 좀 피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뭐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징계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외교부가 이제 그 장관 명의로 구두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구두 조치는 좀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말로 하고 끝나는 거라서요. 문서에는 전혀 남지가 않고 향후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조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조사가 됐는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원래 직업 외교관이 아니에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 대통령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그 중앙고 동기.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제 중국 대사, 뭐 호주 대사, 뭐 여러 대사가 있지만 그게 외교관이 가는 아주 좀 주요 자리가 있고 일반 사인이 뭐 가서 정치인 출신이 가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중국 대사는 상당히 또 중요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임명이 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만 것이 이런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씁쓸한 이런 뭐 배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뭐 친분 때문에 좀 가벼운 징계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실 사실관계라는 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 대통령의 어떤 눈치로 할 징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막말을 하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도 업무를 하면서 이게 상당성을 넘었는지 여부를 볼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소개된 언론에 소개된 발언을 보면 좀 부적절합니다. 대단히 이제 모멸감을 느낄 정도인데 그렇다면 구두 경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또 대면 보고를 해라, 이메일 보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상급자로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임명 배경부터 대통령의 그림자를 좀 지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라는 또 의혹도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득과 실은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와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좀 나눴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거의 2시간 가까이 대통령이 30분에는 모두 발언하시고 거의 72분 질문을 받았다라고 나오던데요. 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국정 운영이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히 내 배우자의 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해서 과거에 박절하지 못해서 정치 공작에 당한 뭐 이런 인식에서는 다소 좀 나아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마침표를 찍었고, 여러 이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확인됐던 것 이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선언 자체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뭐 그 기자분들 이제 그 회견을 받는 게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가 거의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제 다양하게 의제 상관없이 네. 질문을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열린 방식으로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형식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질문도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큰 틀에서 정치, 뭐 외교, 경제, 사회 이런 분야로 좀 나눠서 일단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답변과 그 내용이 종전과 좀 그럼 달라진, 그럼 총선에서 패한 이후에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를테면 한 언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67%, 네, 상당히 많은, 대단히 많은 네, 국민들이 찬성 찬성하고 여론을 계시죠. 지금 네. 이제 그런 수치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해병이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고 격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들, 과거에도 아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그냥 지켜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시 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나오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그냥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을 한 측면,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인 그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관련해서도 명품백 수수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이거 전 정권에서 수사했던 거 아니냐. 근데 나를 겨냥한 사실상의 수사였지만 별다른 의혹 없이 마무리가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 정권에서 수사했던 건 맞는데 전 정권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셨어요. 네. 전 정부와는 상당한 갈등 관계가 있었고요.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에.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가 맞냐, 김건희 여사를 왜 부르지 않았던 거냐,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거의 인식과는 크게 달라진 점을 답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서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정말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이 공수처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나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시기라든지 뭐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67%의 지금 네. 국민들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미뤄져 왔던 거를 계속 더 기다려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이걸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특검 여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대한민국의 하나 해병이 군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8명을 입건해야 되겠다는 이 수사단의 결과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장관이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였던 박정훈 대령이 당시에 들었다는 건, 이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경로했다고 한다. 윗선까지 그렇게 사실상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실 안보 라인의 관계자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국방부 관계자와 이런 흔적이 지금 남아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 이 수사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할 수 있는 수사가 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가지가 드러나게 되면 이걸 검찰로 넘겨야 돼요. 이게 상당히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과 관련된 인사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판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웅 의원 고발 사주의 한 중심에 있었어요. 공수처에서 내린 결론은 기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기소가 없다 보니까 현재 국회의원이어서 검찰에 기소해야 된다라고 사건을 넘겼단 말이에요. 검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얼마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왜 나를 조사하지 않냐, 왜 이렇게 늦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네, 오히려 나를 이야기했잖아요. 불러달라 이렇게 지금 그렇죠. 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떤 물음표를 국민의힘에서도 이종석 전 장관도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미 넘어간,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다시 막 국방부가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막 밤샘 조사받고 이랬거든요. 한 2차례 소환 조사받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칠 거냐 물었더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좀 허덕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능력 자체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공수처가 처음에 발족할 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서 여러 경로로 특히 검찰에서는 공수처 검사 수를 대단히 제약하려고 많은 어떤 입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전제하고 그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수사는 경찰을 넘어서 일단 대통령까지 좀 겨냥할 수밖에 없는 수사인 겁니다. 특검에 그런 부분을 넣어놨고요.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장관의 결재까지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윗선, 이런 부분이 과연 누구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작년 7월인가 발생했는데 네. 이런 통신기록 보존 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6월이나 7월이면은 이제 그 없어져요. 골드타임을 넘는다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사검사 3명으로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사관까지 하더라도 한 10명이 채 안 되는데 그것과 특검으로 하면은 120명 규모인가요? 그렇게까지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20명 파견검사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체에 접근하는 데 유효한 방법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약간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할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그렇죠. 또 많은 그 언론에서 좀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최상병 특검법이 5월 2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네.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첫 나온 일성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제 예견돼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든 좀 방향 전환이 있었을까, 입장이 좀 변모한 게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이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도 비교적 충분하다는 취지의 인식은 당장 특검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조만간 이게 15일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네. 좀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좀 부담이 상당할 거다. 이게 한 10번째 지금 네, 거부권 맞습니다. 행사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상되는 대로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정치적인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조건부 수용을 하자 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얘기를 나오거든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하자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로 비교적 기간을 못 박아서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네.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걸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못 받을 겁니다. 3개월이란 걸 그냥 이제 뒷짐지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거고요. 지금 아마 이번 국회에서 5월 30일, 29일까지가 네, 29일까지가 21대 국회고 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재부의를 이번 국회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국회에 만약에 한다면 17명의 국민의힘 반란표가 필요한 건데요. 이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또 이건 특검법안 발의하겠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가 됐는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때는 범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8석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재부의해서 다시 회부되면 난 반대표 던질 거다. 김용 의원은 이미 던졌고요. 네, 김용 의원만 맞습니다. 찬성을 했었죠.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하시기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도 이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안에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고 오시죠.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뭐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더 뭐 전향적인 입장인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라는 표현을 썼던 건 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오늘 그 2시간 기자회견 중에 가장 핵심 주제로 내 배우자의 부적절한 처신 사과한다를 제목으로 뽑았거든요. 이거는 정말 KBS 신년 대담에서만 하더라도 이건 박절하지 못해서 네, 그런 거다.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그 네, 말이 국민 또 인식과는 상당히 네. 동떨어져 있죠.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 인수위가 발족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주에 머물면서 명품백을 수수하는 광경을 국민들이 목도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마음이 약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겠죠. 그런 인식 때문에 또 총선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러면 정말 부적절하고 사과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할지 아니면 특검법도 수용하겠다 할지 이런 입장이 있어야 구체화돼서 아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죄 드리는 거구나 미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또 그거는 아니었어요. 이 부분도 나를 탈탈 털었는데 뭐 하나 나온 거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권오수 회장 등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쩐주들, 그러니까 돈을 대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들도 다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검찰이 낸 의견서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모 씨가 관련해서 얻은 수익이 제일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혐의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조사입니다. 수사예요. 한 번이라도 불러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법 상식이에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법과 상식, 공정과 원칙, 이 가치를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해서 국민 선택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이 본인 내지는 본인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에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명품백을 받지 못한 부분을 사과한다는 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지켜보겠다를 넘어서서 협조하겠다할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의혹 해소에 대통령이 또 배우자 문제이고 결혼하기 전에 문제이긴 했지만 좀 최선을 다한달지 이런 입장까지 나왔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이 아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좀 신속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시점을 두고도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국회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야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거 사실상 약속 대전 아니냐. 특검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특검 물타기 하려고 먼저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약속 대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밑에서 의견 조율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기류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형사 1부인가요? 어쨌든 형사부에 배당이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거기에서 지난 11월에 고발장이 들어갔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고발했거든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런데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5개월 만에 맞습니다. 지금 신속 수사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사실은 묵혀놓은 거예요. 저희도 일반 사건 고발장 넣으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는 고발인 내지 고소인 조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참고인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묵혀놓다가 지금 한다라는 건 총선이라는 하나의 분기점이 분명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검찰총장이지만 검찰 조직의 어떤 영속성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찰 공소청으로 재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검찰 국민의 어떤 뭐 기대에 부응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조직이 자긍심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저연체 검사들이 탈출한다. 이런 기사가 막 기획성으로 쏟아진 지도 벌써 몇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검찰의 어쨌든 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바로미터가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인 셈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 뭔가 약속해서 그래 특검을 좀 조율하자 이렇게까지 물밑 교환을 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검찰이 불기소 쪽으로 간다거나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하면 또다시 특검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아마 본다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건에 대해서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 뭐 이런 기사도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지 규정은 있어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한 금품을 회당 100만 원 이상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안 갖고 있어요. 이건 입법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국회에서 발의돼가지고 논의는 됐지만 이게 법안 통과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수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배우자가 이 금품을 받았어요. 금지 금품을. 언제 알았느냐.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 배우자인 공직자, 여기선 윤석열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 공직자가 인지를 하면 그것을 그 시행령에 따라서 문서로 해당 기관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명품백을 갖다 준 목사 같은 경우에는 난 돌려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는 카카오톡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서의 기관장이 또 대통령인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자기한테 셀프 신고를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법리 해석을 하는 쪽과
그래도 문서는 왜냐면 시행령에 언제 받았고 무슨 명목으로 받았고 이것을 뭐 언제 돌려주겠다고 했는지 뭐 이걸 대단히 상세하게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었는지 그건 최소한 봐야 되고 안 적었으면 이건 해당 법률 위반이다. 이거는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수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그게 관건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조사에는 일단 불러서 하는 소환 조사가 있고 그리고 방문 조사가 있고 서면 조사가 있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 한번 가름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건도 그냥 이렇게 검찰총장이 육성으로 공언을 한 거예요. 국민 앞에 수사 빨리 엄정하게 하겠다고. 수사를 하겠다. 예, 엄정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방식인 서면 조사로 가름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부분에 관심도 모아지는데 이거는 공보 준칙상 아마 비공개 소환을 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게 조국 전 장관 당시에 만들어졌던 부분이라 그 비공개 소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좀 전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제 그 기자회견 앞으로의 이제 소통을 더 활발히 하겠다라는 그 발언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저희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개원 앞둔 22대 국회 현안은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섰죠.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그 오후 2시부터 아마 지금 3파전으로 네.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30일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딱 3주가 남았습니다. 네. 이제 벌써부터 뭐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두고도 양 당이 굉장히 이제 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뽑혀서요 여러 이제 그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온다. 막 네, 이렇게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상임위여가지고요. 보통은 집권 여당의 일단 의원이 했던 관행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실을 갑자기 뭐 처음에는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보도가 있었지만 거기에 사용한 금액이 한 500억 정도라고 했는데 한 600억이 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다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상임위가 국회 운영인데 지금까지 이 이슈가 여러 차례 불거졌을 때도 이거 여당인 그 국민의힘에서 열어주질 않았다, 회의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운영위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사위는 사실 기능이 이미 각각의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거를 자꾸 심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문헌이 맞는지 법 체계 심사, 왜냐면 다른 법과 또 충돌하면 안 되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계적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상임위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계속 틀어쥐고 법안을 본회의로 안 넘기는 사실상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입법과 관련해 속도를 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것도 민주당이 갖고 오는 게 민심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폭주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은 이제 뭐 아울러서 이제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주장한 그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검은 그런데 원칙은 아니고 좀 예외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북한에 일단 자금을 보낸 혐의,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법인카드 유용 같은 혐의가 있는 겁니다. 6월 7일 날 일단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고요. 그걸 지켜보고 법원에 따라서 항소하고 이런 거는 당사자의 몫인 거고, 지금 그 과정 중에 마지막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건에 어쨌든
어쨌든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진짜 회유가 있었다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다만 회유가 있었다는 날짜 이야기를 해서 검찰이 반박한 자료를 보면 그 날짜를 좀 오인하고 좀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날짜를 바꿔서 다시 장소를 또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좀 반박 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관계들 속에서 특검을 한다라고 해서 뭐가 더 실체가 밝혀질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요. 네. 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처럼 이 국민 지지도 높고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높은 특검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런 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을 특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종전에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인 특검도 그 무게감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특검이라는 걸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모두 이제 좀 자꾸 이제 특검으로만 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반대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입법 독주다 이런 프레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입법을 그렇게 가고 또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계속 또 행사할 수 있고 약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입법 독주라고 하고 폭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절차 위반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한번 거부권 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는 딱 어느 조건이 성취되면은 국가에서 매수해 주는 거를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수하는 걸로 좀 바꿔서 했는데 이것도 민생과 연결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 절차를 농해수위 등등을 통해 가지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그런 부분에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인 거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헌법상 권한이니까 행사하실 수 있지만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간호사법 제정안도 그 당시에 국회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 속에 간호사분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지는데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의사들이 하는 일을 이제 대체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도 없이 사실 의료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제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이게 좀 모순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쨌든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민주당이 이제 뭐 조국 혁신당과 함께 이제 검찰 개혁에 좀 뜻을 모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22대 국회는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이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수사권은 완전 박탈 이런 정국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법이 정말 동물국회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 법이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정교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입법 공백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뭐 이의를 행사했을 때도 기간 특정이 돼 있지도 않고요.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하거나 했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여야 합의를 어쨌든 모색은 해보고 합의가 어려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고 그게 국민들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뭔가 공소청으로 만든다는 건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6대 범죄로 이제 그 수사 권한을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핑퐁하듯이 사건을 막 보내고 그렇다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과 숙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21대 국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앞으로 이제 뭐 그 22대 국회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희망 좀 변호사님은 어떤 네. 기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를 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좀 그만 좀 싸워라라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뭔가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서로 발목 잡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만 보여온다면 그거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국회의 권한과 어떤 기능 자체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2대 국회도 너무나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우리나라 뭐 반도체 그리고 여러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분명히 도약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 상황 너무 좋지 않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의회도 뭔가 협의를 하고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단단히 해내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네. 자살했던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22대 국회 그리고 남은 21대 국회 좀 더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좀 앞장서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